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했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받아온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혀온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대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각각 수사와 기소를 나눠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보였던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 업무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뒤인 내년 9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도 보안 수사권을 줄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을 추가 논의해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획재정부 역시 나눠집니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만 떼어내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탄생해 시장 감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됩니다. 대신 분산됐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방통위의 위원수인 5명을 7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이번 개편안을 보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외에도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먼저 구체적인 개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임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의 확대 개편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변경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됩니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기존처럼 산업부가 담당합니다. 전 세계적인 과제로 다가온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분산된 관련 기능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몸집을 키워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차별뿐 아니라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뭘까요? 네, 눈에 띄는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기존 본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소년공 시절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부처 개편에도 반영되면서 관련 부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오늘 발표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과 기재부 등 권한이 집중됐던 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정책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던 검찰의 폐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건데요. 검찰은 어쩌다 이런 운명을 맞았고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뭔지 유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최초의 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례 없는 출장 조사와 무혐의 처분, 대통령 부부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엔 완전히 태도가 바뀐 듯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해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찾아냈습니다. 언론사의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진행하던 수사는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검찰의 신뢰도는 25%, 수사기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정대 협의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돼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권력기관에 군림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사실상 결정된 만큼 행안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게 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재벌을 수사하든 정치인을 수사하든 그것이 그 조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을 제2의 기관에서 통제하고 막는 거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인정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집단 구금됐던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는데요. 미 당국과 긴급 교섭을 벌인 끝에 사흘 만에 전원 석방을 타결지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세계를 띄워 태워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석방 교섭 타결 소식을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지 사흘 만입니다.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석방된 한국인 직원들을 태울 전세기는 이번 주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저녁 미국으로 출발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 1차관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무더기 구금 사태와 체포 장면 공개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전용 취업 비자를 우리도 신설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는 실패했는데 외교부는 미국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별도 비자 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센터 앞에 나세용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나 특파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그곳에도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현장 대책반은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센터 부근입니다. 부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구금센터 측이 굉장히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생중계를 준비 중이던 취재진들에게 구역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현장 대응팀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100여 명을 만나 얘기를 들었고 오늘 추가로 남은 200여 명을 면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일 연행된 여직원 11명은 이곳이 아닌 다른 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체포 장소에서 차로 4시간가량 떨어진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7개 업체 11명의 여직원들이 구금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한국 업체는 MBC에 빨리 나온다니 다행이라며 아침 일찍 면회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고, 다만 미국 쪽 발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제 일부 구금자는 지인과의 면화에서 평소 복용하는 의약품이 빨리 반입됐으면 한다거나 이 밤에 춥고 시설이 낙후해서 지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미국 이민단속국의 개별 분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금시설 관계자는 한 명당 1시간 정도 걸리는 조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길게는 8시간 가까이 걸리는 등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아직 심사 전이라서 전화나 일반 면회는 어렵고요. 다만 양국 정부 간에 한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다행히 풀려나게 됐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비자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권유해 놓고 정작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 비자는 미국 전체에서 연간 8만 5천 명에게만 발급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전기차 등은 공장 건설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건설 과정에서 회의 참석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나 관광용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은 확대하지 않은 채 이런 우회적 방식까지 단속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까지 내건 미국의 투자 권유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는 10개 지역에 60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와 HD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도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되지 못하면 공장 건설은 물론 전체 투자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정한 인력은 이렇게 취업 비자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왔으면 좋겠다. 지난 2006년 한미 FTA 때부터 우리 정부는 전문직 비자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한국 전문직 유입으로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거부해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100만 명씩 불법 이민자를 잡아 추방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비현실적인 단속 실적 압박으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장 위로 헬기가 접근하고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 차량이 들이닥칩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일부는 케이블 타이와 쇠사슬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단속엔 이민세관 단속국은 물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 단속국까지 대거 동원됐습니다.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 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매일 3천 명 가까이 붙잡아 내쫓겠다는 건데 백악관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e'd have to arrest 7,000 every single day for the remainder of this administration just to catch the ones Biden released in the nation. 현지에선 과도한 실적 압박이 무리한 법 집행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끼몰이식 마구잡이 단속에 실탄을 사용하거나 달아나던 이민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까지 표적이 되자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규모 추방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내쫓고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외신들도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동맹이면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조 전 대표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성비위 파문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월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당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조국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날에도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더구나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다음 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했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른바 개돼지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졌는데 조 전 대표는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회피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오늘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 MBC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정을 보여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로 조국 혁신당은 전당대회가 열릴 11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어 당초보다 조 전 대표의 더 빠른 복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매년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해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이 착공됩니다. 연평균 27만 호, 30만 호 규모였던 일기 신도시가 매년 들어서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 물량 기준으로 실행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특히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LH가 매각한 택지를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 공급을 해왔는데 부동산 불황기엔 민간이 주택 분양을 하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시대 경기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민간 건설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LH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브랜드를 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시행하는 것에 비해 주택 공급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적자 부분을 메꾸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 가격의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선호도 높은 서울 도심 지역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남과 강서, 노원 등에 있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합니다. 용적률 500%까지 고밀도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와 일반 분양의 혼합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등도 4,000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단지로 탈바꿈합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보신 공급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 등을 조사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대출도 더 조여서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 한도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18억 6,500만 원, 신고가의 매매 거래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8일 뒤 취소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는 지난 1월엔 151건에 불과했지만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6월엔 1,067건으로 특히 많았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가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증빙자로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하고 둘이 신고만 하면은 그 다음날 즉시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가 돼요. 이런 허위 거래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다만 627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며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포함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건 속도로 보이는데요. 네. 얼마나 빨리 공급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현재 3기 신도시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걸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한 2년 정도를 앞당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135만 호가 실현 가능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조치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 대책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집행력이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인허가 기준, 또 준공, 착공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착공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매년 27만 호씩 평균 잡아서 그렇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성은 이 LH가 직접 개발하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아까 자금 문제라든가 또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사실 주춤거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예.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부채가 이미 160조 원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에 제한이 있진 않을까요? 현재 그 LH가 160조 그 부채가 있긴 하지만 또 자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한 민간에게 기존에 매각한 대금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재정 투입을 또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 임대 아파트 서울 도심 유휴지 활용 부문도 눈에 띕니다. 네. 2만 8천 가구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규모가 크진 않지만요. 네. 그러니까 노후 공공 청사 문제, 그다음에 도심 유휴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그런 정책이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한 데 기초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5년 동안 135만 원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해 평균 27만 원 정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산 같은 신도시 하나를 매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국민들께서 자기 어떤 실수요에 비추어서 나름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그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적재적소의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밤사이 충남과 전북 등 서남부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군산에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후미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침수를 막으려 주민들이 앞다퉈 차를 빼내면서 한밤중 긴 차량 행렬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지역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 내흥동에는 1시간 동안 152.2mm의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190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기준 역대 최다 강수량이었습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이번 비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비로 전라선 익산에서 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신고도 15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분산과 세종, 충남 금산에서는 폭우와 낙뢰에 따른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타자마자 정전돼가지고 한 15분 내지 10분 정도 갇혀 있었어요. 이 지역에 내리던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는 당내 퇴진 여론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로 번지기 전에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기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고 총리에 취임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당내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米国関税措置に関する交渉に一つの区切りがついた今こそがそのしかるべきタイミングであるとこのように考え後進に道を譲る 취임 이후 중의원과 도쿄 도의원, 참의원까지 3번의 선거에서 내리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을 유지할 뜻을 거듭 밝히며 버텨왔지만 조기 선거 실시 찬성으로 당론이 기울어졌다는 판단에 퇴진 의사를 굳힌 걸로 보입니다. 選挙結果に対する責任は総裁たる私にあると 일본 언론은 차기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는 다음 달 초 치러질 걸로 보인다며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면 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뽑게 되는데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대체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왔습니다.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제1당은 자민당이지만 작년 10월 이후 치러진 양원 선거에서 모두 패해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야당 결집 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로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관객들의 큰 호응에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올해 황금사자상은 미국 독립영화거장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돌아갔습니다. 감독 자신도 기대하지 못한 수상이었습니다. Truly appreciate this unexpected honor. 팔레스타인 소녀의 실제 음성으로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달해 영화제 후반 급부상했던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의 힌드라잡의 목소리는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And tonight, this story is not only about memory, it's about urgency. 영화가 시대를 기록하고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던 심사위원장의 언급대로 미학적 성취를 인정받은 노장에게 1등상을, 현실의 이야기를 다룬 젊은 감독에게 2등상을 수여한 겁니다. 한편 관객과 언론은 어쩔 수가 없다든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을 제친 이변이 벌어졌다며 뜻밖의 결과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Actually, I was rooting for no other choice, and I'm slightly disappointed. I can't understand it. I think Park Chan-wook deserved more. 발표 직후 박찬욱 감독은 내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 관객 반응이 좋아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이제 베네치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에 도전합니다. 기대가 컸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소득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한국 영화 재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네치아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한남동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봐주기식 감사를 진행한 구체적 정황을 고발합니다.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각종 발언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시도와 뉴라이트 사관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 프로야구에선 NC 구창모 선수가 무려 711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라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록 1시간 넘게 경기가 지연되며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복귀전. 기나긴 부상과 재활을 거쳐 NC 구창모가 711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회는 12개의 공으로 3자 범퇴, 2회 나성범에게 2루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넘기자 팬들도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3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원아웃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김선빈과 최영우를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예정된 3이닝 투구를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아직 최고 구속은 시속 143km에 머물렀지만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NC 마운드에 힘을 불어넣기엔 충분했습니다. 한화는 중견수 리베라토의 아쉬운 수비로 1회부터 삼성에 끌려갔습니다. 구자욱의 타구 방향을 잘못 예측하면서 적시 3루타를 내줬고 곧이어 디아즈의 빗맞은 타구도 리베라토가 놓치면서 추가점을 내줬습니다. 삼성은 6회 강민우의 투런포까지 더해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김광현이 통산 3번째 2000탈삼진 고지에 오른 SSG는 한유섬의 투런포를 앞세워 선두 LG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충남과 전북지방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내렸습니다. 1시간 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자정을 지나면서 군산에서는 1시간 만에 152mm가량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강한 비가 내렸고요. 서천에서도 이 14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후 호우구름은 차츰 내려가면서 전남과 경남에도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남에 최고 100 이상, 경남지방을 중심으로도 1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밤더위는 덜하겠는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18도, 대구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29도, 부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쯤 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